지난 20년간의 IT 시장의 흐름이 녹아있는 장표. 이 장표를 보고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들이 읽히시나요? 관점에 따라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이야기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 IT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는 디바이스의 보급, 그리고 그 이후 재정립된 디바이스 생태계 속에서 새로운 플랫폼의 탄생의 순으로 이어져 왔다는 것이죠. PC의 보급 후에 웹의 시대가 찾아왔고, 이어 스마트폰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난 후 메시징 기반 플랫폼들의 시대가 찾아왔던 이 흐름. 우리가 앞으로의 IT 시장의 미래를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할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이제 해당 관점을 적용해 내일의 시간들을 그려볼 때입니다. 지금 다시 다무 같은 단어를 바라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시나요? 디바이스가 어느 정도 보급된 후 새로운 기기로 만들어지는 이전과 완벽히 다른 생태계가 조성된 후에야 해당 생태계가 어떤 식의 방향성을 가지고 발전하게 될지에 대한 대략적인 그림이 그려지게 되겠고, 진짜 메타버스 시대의 플랫폼들은 이 디바이스라는 첫 번째 전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난 다음에야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직은 조금 더 신중해야 할 때, 지금 등장한 이른바 1세대 메타버스류 플랫폼들은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전의 서비스들과 그렇게 특별하지도 않을 방식의 아주 지엽적인 부분에서 도출되는 몇 가지 차별점을 내세우죠. 그리고 본인들이 진정한 메타버스 플랫폼임을 외치고 있지만, 지금 누군가 정말 메타버스라는 새 시대로 가는 버스에 올라타고 싶다면 우선 디바이스 보급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게 될지 우선 살펴봐야 할 때라는 것.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는 바로 이 같은 점을 정확히 캐치하고 그들의 미래 전략을 준비하고 있는 한 글로벌 기업의 이야기입니다. 가장 최근이 되는 이 메시징 기반 플랫폼의 시대에 탄생한 수많은 이름들, 이 중 누가 가장 거대한 성공을 거두었느냐를 묻는다면 주저없이 다음과 같은 이름을 떠올릴 수 있겠죠. 30억 명, 페이스북의 데일리 액티브 유저의 수입니다. 그 엄청난 숫자 자체도 대단하지만 이 표에 담긴 또 한 가지의 핵심은 여기 페이스북과 함께 음영 표기되어 있는 이 이름들이 모두 한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것이죠. 가장 최근의 IT 패러다임 전쟁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이 미국의 플랫폼 기업은 이제 과거의 패러다임 전쟁의 승리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천상계의 기업 중 하나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2020년, 이제 페이스북이 증명할 것은 이제 이 다음 패러다임을 예측하고 패러다임 변화의 시기에 살아남는 것. 이 메타와 이름을 나란히 하는 선배 기업들이 치러냈던 이 패러다임 전환기의 방어전을 메타도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지점에서 궁금한 것은 메타가 그리고 있는 이 다음 스텝이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부분인데, 저커버그의 머릿속에 있는 그 단어 아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단인들처럼 똑같이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외치는 이 저커버그의 계획이 단인들보다 더 큰 설득력을 갖게 되는 것은, 이 저커버그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다는 점, 그리고 오랫동안 그것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는 점에 있죠. 그동안 저커버그가 보여준 행보를 시계별로 정리해보면 이 이야기의 흐름이 더 구체적으로 그려지는데요. 우선 2010년대로 돌아가 페이스북의 메가 히트로 패러다임 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저커버그는 텍스트에서 이미지로의 트렌드 변화를 다시 한번 정확히 캐치해냈고, M&A를 통해 인스타그램을 품으며 또 한번 성공을 이뤄냈죠. 그리고 이어진 2014년, 북미 시장을 석권하고 있던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 왓츠앱까지 인수하면서 이 2010년대의 패러다임 전쟁을 압도적인 승리로 결정지어버렸습니다. 이때 이 왓츠앱 인수와 동시에 저커버그가 진행했던 또 하나의 M&A가 바로 VR 기기 제조 기업인 오큘러스의 인수인데요. 그리고 이제 5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커버그는 그 시간 동안 아주 충실히 다음 스텝을 준비해왔다는 것, 다음과 같은 표가 그것을 증명하죠. 2021년의 메타는 이제 VR 디바이스 최유력 진영으로 포지셔닝합니다. 저커버그의 최종 목표는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으로 다시 한번 포지셔닝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디바이스 시장 선점임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던 그의 선택. XR 디바이스 시장에서 승기를 잡고 그 다음 플랫폼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저커버그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 대략적으로 정리가 되죠. 그리고 오늘 이야기와 관련해 또 한 가지 핵심은 이제 XR 시장이 본격적인 시장 개화기에 돌입할 것이란 점인데, 작년 말 오큘러스 퀘스트 2를 통해 메타가 보여준 것은 단순히 VR 시장의 가능성 정도가 아니라 이 디바이스 시장의 다음 패러다임이 XR 디바이스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퀘스트 2 출시 이후 단숨에 메타가 이 VR 시장의 압도적인 1강의 위치에 자리 잡은 것은 단순히 퀘스트 2의 엄청났던 판매량을 증명하는 것을 넘어 향후 이 XR이라는 기기가 대중으로까지 보급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충분한 초기 소유가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꽤 오랜 시간 해결이 어려울 것처럼 보였던 기술적 한계와 가격 문제가 그리 머지않은 시간에 해결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했죠.
4K에 육박하는 해상도와 최대 120Hz의 주사율, 더 강력해진 연산 성능을 갖춘 2에서 300달러대의 VR이 출시되자 그대로 멈춰버린 것 같던 VR 시대로의 패러다임 전환의 물레방아가 다시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2022년부터는 또 하나의 기업이 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며 다음 패러다임이 XR이 될 것이라는 더 큰 확신을 품게 만드는데요. 모든 것이 확실해졌을 때 가장 완성도 높은 제품을 가지고 등장하는 기업, 바로 애플에 대한 이야기죠. 속도가 생명인 IT 시장에서 가장 빠른 것보다 더 성공적인 전략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기업. 아이폰과 아이패드 이후에는 애플워치로 그것을 증명했고, 가장 최근엔 에어팟이 또 한 번 그 승리 공식을 증명했죠. 얄미울 만큼 똘똘한 이 애플의 승리 공식 뒤에는 조금 늦더라도 트렌드를 정확하게 읽고 보다 더 완벽한 제품을 선보였던 이 애플의 전략적 우수성도 있지만, 오늘 이야기와 관련해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어떤 전략들보다 더 거대한 애플이 가진 승리 공식, 바로 그들의 충성 고객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술의 측면에서는 기술 선도자, 구매 능의 측면에서는 프리미엄 세그멘트의 특성을 가진 애플의 충성 고객층은 단순히 그 숫자만으로 평가하기 아쉬울 만큼 엄청난 가치를 지닌 애플만의 무기입니다. 특히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명제 속에서는 훨씬 더 거대한 가치를 갖게 되죠. 기술 선도자, 프리미엄 세그먼트,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지 너무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그래프. 스마트폰 이후에 등장한 새로운 엣지 디바이스 시장들에는 분명 훨씬 더 먼저 도착해 이 게임을 시작해 나간 이들이 있었지만, 애플이 도착한 이후에야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했고, 그 배경에는 기술 선도자 그리고 프리미엄 세그먼트에 위치한 애플의 충성 고객층의 힘이 있었다는 것. 이제 오늘 이야기와 관련한 핵심은 그런 애플이 이 다음 패러다임으로 XR 시장을 선택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첫 세대 제품이 등장할 시기가 임박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최근 이 IT 주요 부품 시장들에 대한 전망치가 심하게 요동치는 것은 바로 이 애플의 VR 출시 이후 XR 시장이 2차 개화에 들어갈 것이란 기대감 때문인데요. 2022년에 IT 시장 상황을 전망하며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죠. 메타가 만들어낸 신규 수요, 여기에 애플의 충성 고객층이 더해지면 이 XR 시장이 죽음의 계곡을 넘기에 충분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후로 XR 시장의 2차 개화가 시작되고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기업들도 또 한 번 상승 동력을 갖게 되겠죠. 변수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 애플은 투트랙 전략을 선택했는지, 어떤 포인트와 방향을 가지고 이 이야기들을 해석해야 하는지, 우선은 차분히 이 단어들 속의 숨은 이야기들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여기 와이파이 6E라는 단어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DDR4, DDR5로 넘어가는 D램처럼 지금은 와이파이 6에서 다시 와이파이 6E로 넘어가는 시기. 이 와이파이 6E는 애플 디바이스의 우수성 혹은 애플 디바이스만의 특별함을 설명해주는 단어라기보다는 이 XR 디바이스 시장의 개화 방향을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제반 여건이 될 이 무선 기술의 보급 현황, 애플의 전략 방향을 이해하는 귀중한 틀을 제공하는데, 이 와이파이 6E는 현재 무선 기술로 대중이 구현할 수 있는 최상의 통신 조건을 대변합니다. 다시 말해 무선 기술로 구현되는 하이엔드 XR 디바이스들의 작동 조건이 되는 것이죠. 현재 개발한 와이파이 6E 공유기에서 이 디바이스당 전송 가능한 최대 속도는 3GBps 정도가 되는데요. 현재의 5G보다는 훨씬 빠르지만 이 최상의 조건을 가정하더라도 4K 고주사율에 길들여진 2020년대의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컨텐츠를 안정적으로 전송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대역폭이죠.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와이파이 6E마저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인데, 새로운 세대의 와이파이 규격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신호를 쏴주는 공유기가 모두 해당 규격을 지원해야 하죠. 새로운 공유기가 필요하고 이 공유기의 가격이 현재 500불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공유기까지 들어오는 유선 통신망 자체가 적어도 5GBps 이상이 되는 고가 요금제여야 해당 속도의 구현이 가능한데요. 기기의 가격에 $500의 고정비, 월 $20 정도의 변동비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은 와이파이 6E의 출현기 이후 와이파이 6E가 보급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것, 그리고 보급이 완료되더라도 최초에 우리가 그렸던 이 무선으로 고화질, 고주사율의 가상현실을 구현하는 이상적인 무선 VR 디바이스의 컨셉은 구현까지 아마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이야기. 제대로 된 무선 형태의 고화질, 고주사율의 VR 디바이스의 등장과 보급은 와이파이 7 그리고 6G의 시대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와이파이 7의 등장 시기를 고해상도 고주사율 무선 XR의 등장,
6G의 등장 시기를 해당 기기의 보급이 이루어지기 위한 제반 조건이 만들어지는 시기로 정리하고 그림을 그리면 좋겠죠. 6G와 와이파이 7의 등장 시기는 각각 2030년과 2024년, XR 시장 선점을 위한 골든타임은 이미 한참 지난 후라는 점, 패러다임 선점 전쟁은 그 전에 시작될 것이고 그 전까지 기업들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꼭 하나씩은 빠져있는 이 선택지들을 두고 미래 방향을 고민해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각 기업들의 VR 전략들이 갈라지게 되는 분기점이죠. 여러분들이 글로벌 기업의 CEO라면 어떤 방향을 선택하실지 궁금한데요. 우선 이 어려운 선택의 게임 앞에 우리가 빼뜨리지 말아야 할 전제는 PC에서 스마트폰으로 다시 XR 디바이스로 진화하는 이 전체 패러다임 변화의 핵심은 추후에 있을 플랫폼 전쟁이라는 점이죠. 따라서 이 메타버스 플랫폼 전쟁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그 전초전이 될 이 XR 디바이스 시장 선점 전략을 고민하면서는 스마트폰처럼 대중의 일상생활을 함께하는 디바이스가 필요하다는 것, 따라서 PC나 콘솔과 유선 연결되는 종속형 VR은 그 방향의 미래 가능성, 시장 내에서의 중요성과는 별개로 플랫폼 전쟁을 대비한 디바이스 선점 전략의 방향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점이 중요한데요. XR 패권 싸움을 위한 디바이스는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소비자와 최대한 오랜 시간 함께하며 현실 세계에 기반한 그들의 일상 데이터들을 끊임없이 수집할 수 있는 장치여야 한다는 점, 이 지점에서 애플의 이야기들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애플이 택한 투트랙의 전략, 이 그림들이 조금 더 선명하게 다가오죠. 혹시 여기에 이 AR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리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안경처럼 착용에 편리하지만 완벽한 VR의 구현은 불가능한 컨셉. 대중이 지금 그리고 있는 XR 디바이스의 미래 모습과는 조금 괴리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경쟁자인 메타의 경우는 이미 4K 고주사율의 VR을 내놓은 상황에 애플의 전략이 다소 심심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거 PC 시대에 스마트폰 시대의 모습을 그리며 우리가 PDA를 떠올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는 XR 시대의 디바이스의 모습이 실제 미래의 모습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아직은 누구의 전략이 더 옳다 평가하기는 조금 이른 시기지만 적어도 AR을 선택하고 있는 애플의 전략에도 나름의 명확한 당위성이 있다는 점이 또 한 가지 포인트인데요. M1과 M1 프로, M1 맥스로 이어지는 이 로직 반도체 상방 통합 과정 중에 얻게 된 그들만의 로직 반도체 역량을 그대로 활용해 이 독립형 XR을 만들고 해당 기기가 제공하는 앞선 성능, 쉽게 범접하기 힘든 가격표는 애플에게 플래그십 효과를 가져다 주겠죠. 초저가 정책을 펼치고 있는 메타와의 직접 경쟁을 피하는 동시에 성능, 기능 면에서의 우위를 통해 프리미엄 각인 효과를 취할 수 있는 전략, 그렇게 하이엔드 시장에 포지셔닝하는 애플 XR 전략의 한 축이 그려지죠. 하지만 진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그 반대편에 있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애플의 XR 선점 전략의 진수가 담긴 곳, 전략의 관점에서 진짜는 바로 이곳에 있는 것이죠. 이 기기는 4K 120Hz와 같은 단어와는 조금 거리가 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메타버스 시대를 위한 디바이스로 해당 컨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과거 스마트폰이 PC를 제치고 IT 패러다임의 메인 디바이스로 올라선 것은 스마트폰의 성능이 컴퓨터보다 좋아서가 아니라는 것, 모두가 공감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을 함께하는 디바이스로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그 효용들을 일상에서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해주었다는 점이 이 모바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끈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겠죠. 소비자의 관점이 아닌 기업들의 비즈니스 관점에서 이 이야기들을 풀면 더 쉽게 패러다임 전환의 과정이 이해가 되는데, 모바일로의 전환은 기본적으로 컨텐츠 소비 시간 자체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변화임과 동시에 플랫폼 기업들이 그 시간 동안 끊임없이 소비자의 메타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갖게 해주었죠. 여기서부터 모든 이야기들이 시작된 것인데요. 컴퓨터 기반의 생태계에서는 꿈도 꾸지 못했던 데이터의 양과 질, PC를 사용할 때에만 또 검색어를 일일이 타이핑해야만 얻을 수 있었던 조각난 정보에 의존하던 플랫폼 기업들은 소비자와 일상을 함께하는 이 스마트폰이라는 디바이스의 보급 이후 소비자의 위치, 취향, 주 활동 동선과 같은 차원이 다른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죠. 지난 10년간 IT 시장에 벌어졌던 패러다임의 변화, 그 모든 이야기들의 출발은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해당 관점에서 다시 애플의 이야기들을 바라보면 조금 더 의미 있는 지점들이 다가오죠. 이제 XR 디바이스의 보급과 함께 IT 업계가 얻게 될 데이터의 양과 질은 또 한 번 엄청난 퀀텀 점프를 하게 되겠습니다. 연속된 실시간의 시각 데이터들과 3D 공간 데이터들을 얻을 수 있게 되는 변화, 이것은 메타버스 플랫폼 시대를 열기 위한 필수 재료가 되겠죠. 그렇게 XR 디바이스들이 보급되고 이 데이터들의 수집이 이루어진 이후부터는 완벽히 새로운 컨텐츠들, 완벽히 새로운 플랫폼들이 다시 등장하게 되겠죠. 애플 투트랙 전략의 의미와 애플이 AR을 선택한 이유, 그리고 AR이란 단어가 가진 아쉬움은 상망의 VR을 통해 보완하고 AR 디바이스를 통해 훨씬 더 많은 이들이 그들의 일상을 애플의 디바이스와 함께하게 만드는 애플의 승리 공식이 만들어지죠.
아이폰, 아이패드에 에어팟과 애플워치가 가세한 2010년대, 이제 애플의 AR 디바이스가 등장하며 애플의 생태계는 더 강력한 일체감, 더 강력한 시너지를 갖게 되겠죠. 그리고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애플의 XR 디바이스는 전기차 시대로 가는 길목에 서서 애플의 생태계 확장을 돕는 앵커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요. 아이폰에서 애플 글래스, 그리고 애플카로 이어지는 그림, 그리고 애플카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애플의 AR, VR을 함께 사용하며 얻게 될 시너지들, 애플이 그리고 있는 내일에 대한 이야기들 대략적으로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물론 오늘 이야기가 애플의 전략이 메타보다 훌륭하다든지 혹은 무조건 성공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려는 것은 아니겠죠. 오늘 이야기는 왜 우리가 아직은 메타버스 플랫폼이 아닌 메타버스 디바이스 시장을 주목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이 XR 시장의 개화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또 어떤 관점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지금은 모두가 새로 등장한 VR의 디스플레이가 몇 PPI인지, 들어가게 될 AP는 몇 GHz로 작동하는지를 놓고 메타버스 시대를 그려보지만, 실제 이 시장의 미래를 그리기 위해 더 중요한 본질은 그래서 그 디바이스가 얼마나 의미 있는 데이터들을 얼마나 많이 수집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 본질은 데이터의 양과 질, 바로 그 자체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메타버스란 이름표를 달고 등장한 수많은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에 시장이 열광하고 있지만, 아직은 진짜 메타버스 시대의 주인공이 될 이름들이 등장할 시기가 전혀 아니란 점, 메타버스란 단어가 진부해지고 그 이름표가 갖는 상승 효과가 모두 소진된 이후, 그때쯤 이 메타버스 플랫폼 시장의 주인공들이 서서히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이 VR, AR이라는 단어를 두고 진부함을 느끼는 지금이 마침내 XR 디바이스 시장의 이야기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인 것처럼 말이죠.